네, 금융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이 특정 기업의 주식을 사두고 호재성 기사를 써주고 주가를 띄운 다음에 되파는 일명 선행매매 혐의로 금융당국에 20여 명 이상이 대거 적발된 걸로 보도됐습니다. 많게는 1인당 5억 원 이상의 사익을 취득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최근 김건희 특검의 삼부토건 주가 조작 공소장에 따르면은 기자들이 아예 쫀찡조라고 불리는 작전 세력의 일원으로 가담해서 금품을 대가로 자기의 바이라인을 팔고 돈을 받은 이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13개 언론사 19명의 기자가 삼부토건의 거짓 보도를 그대로 받았었고요. 이 기사들은 삼부토건과 DYD 주가 조작에 그리고 부당이득에 동원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개 언론사 중 머니투데이, 파이낸셜 뉴스, 이투데이, 뉴스핀 4개 언론사는 작전 세력의 보도 자료를 3일 연속 기사화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IAL 대행사가 범죄의 통로 역할을 했는데 IAL 대행사 관계자의 증언을 확인해 보니 대행사만 한정해도 30여 명의 기자들을 관리해서 이런 식으로 작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사의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이 오가기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관련 내용 보고 받으셨죠? 네네. 네, 이거 어디까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아니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자본시장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불공정 거래 이거 척결을 해야 되고요. 저희들은 뭐 거의 이 부분은 저희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고, 다만 그 불공정 거래에 관해서 업종,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러한 일들은 그동안 쉬쉬했던 검은 육착들이 이제 빙산의 일각에서 일부 드러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실제 기업과 언론, 그다음에 권력들이 결탁해가지고 우리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사익을 편취하는 일들이 번번이 이루어졌고 일부만 드러났기 때문에 대대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뭐 업종 안 말씀드리는 대로 모든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이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니라 전반적인 수사 그다음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사와 수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이런 일들이 반복해가지고 우리 시장을 교란하고 투자자들의 피해를 만드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 조치와 금융당국의 이제 조치가 필요한데요. 자료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의 현 실태를 보시면은 유일한 사전 예방 조치가 윤리강령 하나입니다. 그런데 내용도 허술하기 짝이 없고요. 이 도입 여부도 전부가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런 선언적인 규정 때문에 실효적인 것도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내에서 이런 기자가 문제를 발생시킨다 하더라도 쉬쉬하거나 자진 사퇴 이런 식으로 아예 처리를 해버립니다. 진상조사나 징계, 그다음에 재발 방지책 수립은 물론 독자한테 사과조차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요. 그래서 해외 언론사들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매우 엄격하고 구체적인 사전 규제를 합니다. 뉴욕타임즈의 경우는 취재 감시하는 기업과 산업에 대해서는 아예 주식 소유 자체를 금지하고 데스크는 자사회 주식 위에는 소유를 할 수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로이터나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는 본인이나 가족이 이해관계를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아예 보도하거나 편집권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들어놓고 만약에 관련된 본인이나 배우자의 보유한 자산이 있으면 사전에 신고하고 변동 때마다 업데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사전에 규율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공직자 수준만큼 이렇게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융당국에서는 이번에도 전문가 집단 스스로 행인준칙을 만들어서 자정노력을 해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사들이 자정노력 하겠습니까? 이전에도 그렇게 했지만 전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살펴봤습니다. 크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문체부에서는 연간 국민세금 1조 2천억 원 들어가는 정부 광고와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이걸 좀 실효적인 자유규제제도의 도입 여부와 법 위반 횟수를 반영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문법 시행령을 개정해가지고 인터넷 신문에도 등록 요건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과 종편에서 제어가 재승인할 때 이 동일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융위 같은 경우도 자체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행위가 적발됐을 때는 해당 언론사들을 한국거래소에 출입을 6개월 정도 아니면은 몇 개월 정도 출입 금지로 해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회사의 책임으로 돌아가도록 좀 적극적인 규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주가 조작 범죄 대행사로 전락한 IL 대행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디서 관할하는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관할 소재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IL 대행사가 활동할 때 범죄의 행위에 결합하지 못하도록 이것도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전 자율 규제와 정부 예방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뭐 말씀하신 취지는 이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 법적, 제도적인 장치들을 계속하지만 한국 사회가 이제 선진화된다는 거에 다른 의미는 각 직역별로 말씀하신 그런 윤리의식이라든지 그런 장치라든지 이런 게 같이 가야 되지, 또 한편은 너무 법적, 제도적 장치만 강화한다고 이게 실효성 있는 건 아닌데, 말씀하신 대로 그 두 가지가 같이 가고 저희들도 이 부분을 말씀하신 취지를 보고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지금까지 자, 마무리해 자율 규제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자율 규제 윤리 강령으로 되지 않고 반복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정말로 자율 규제와 윤리 강령이 되려면은 조금 전에 해외 사례에서 봤듯이 선진국 수준으로 그렇게 진행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단순한 처벌이나 법적 규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예방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언론의 공적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제가 제시한 이러한 대책들이 방통이나 문체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종합 대책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언론도 정상화되고 금융시장도 정상화되고 서로 신뢰하는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저희들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네, 서원주 본부장님. 네. 민병대 의원님이 비슷한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짧게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투자 제안서 MBK에서 제시할 때 사실은 부동산 매각을 통해 가지고 기금을 마련한다는 거 다 알고 투자하신 거 맞으시죠? 아까도 예, 확인하셨는데. 내용 들어 있습니다. 네네.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 가지고 MBK로 인해서 노동자와 입점업체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사회적 손해는 말할 것도 없죠.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이기 때문에 특히나 ESG 경영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더 조심스럽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매우 수익성 중심으로 판단하고 이런 공적 책임을 외면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덕 사모펀드에도 투자해가지고 수익률을 가지고 이만큼 우리가 투자금 회수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변명을 해왔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수익성과 더불어서 공적 사회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모든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대책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 사모투자 같은 경우는 대체자산입니다. 대체자산에 대해서 수탁자 책임 활동 그리고 그 책임투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쪽 네, 방향으로 법을 하는 지원하기 전에 내부적으로도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먼저 제안을 해 주십시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까 국민들한테는 사과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렇게 들어가십시오. 하겠습니다. 예. 네,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 이제 정인신문 끝나신 거예요? 네네. 그럼 이어서 질의를 바로 하시겠어요? 네. 그럼 같이 제가 연결해서 다음 하십시오. 질의 때문에 바로 요 시간 하겠습니다. 그대로 하십시오. 금융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초기에 기업은행이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대출 때문에 초과 근무를 한 게 있었고, 그로 인해서 총 인건비 예외 승인을 하고 수당을 지급한 바 있죠. 네. 근데 올해 9월에는 대출 종료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도록 연착륙을 지시했으면서도 실제적으로 그러한 초과 근무 수당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5만 건 19조 규모의 코로나 대출을 다루는 그 기업은행인데 초과 근무 수당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당 지급이 불편하다고 했는데 이거 당연히 지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너무 간단한 얘기입니다. 다음 자료 보시죠. 네. 올해 정부 예산 운용 지침을 보면은 정부 정책상 특별비 인정한 인건비는 총액 인건비에서 제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재부 장관도
이에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의 민생회복 쿠폰 선별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같은 취지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니 코로나19 초기 때 당연히 업무가 늘어나가지고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마무리되는 순간에서 이렇게 45만 건 이상 19조의 규모의 이걸 다루면서 초과 근무 수당이 초과 근무가 당연히 발생하는데 이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너무 엿가락이잖아요. 이거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정부 정책상 특별히 인정한 이 부분을 이제 당연히 크게 특별히 이건 인정 기준에 맞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도 예산 운영 지침 보여줬잖아요. 근데 코로나19 때는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러 기관들이 다 같이 특별하게 한 그 특수성 인정받아서 그런 거고. 아 그러면은 예. 이때 이런 초과 근무가 발생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당연히 발생하죠. 총액 인건비 내에서 해결을 하는 그리고 거고. 지금의 업무 외에 초과 근무는 당연히 발생하는 거고 이것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하는 거지.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도 초과 근무가 발생하면은 당연히 예외 규정을 둬서 승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른 기관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것은 아주 보류하겠다. 이런 무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에는 이게 상시적으로 당연히 되도록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할 거냐 말 거냐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 주식 금융 정책 업무에 대해서는 상시외로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개선해 주십시오. 이제 총액 인건비 제도 내에서 이제 쓰는 거고 진짜 특별한 경우에 아주 예외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말씀으로 들려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당연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억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당연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면은 당연히 이거 우리 일하는 사람들은 초과 근무를 왜 하냐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한 만큼 당연하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국가의 기본 원칙이 돼야 맞지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그럼 사모펀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 정부는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했고 그 뒤에는 완화 정책의 흐름으로 이어왔습니다. 진입은 쉬워지고 점검은 느슨했죠. 이러다 보니까 2007년에 44개 펀드 약정액 9조 원에서 2023년에는 1126개 펀드 약정액 136조로 수십 배 성장을 했습니다. 이 시장이 커진 만큼 문제점도 많이 드러났는데요. 이런 사모펀드 문제가 발생하자 국내외에서는 수차례 경고를 확인했고 그 다음에 여러 방식으로 규제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와 금융당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여러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 방안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이었죠. 이번에 대표적인 MBK 문제도 그런 결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돼서 질문 드릴게요. MBK가 홈플러스 관련해서 연간 수령하는 관리보수나 성과보수 관련해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어떻게 투자금을 회수했는지 투자금의 내용이 뭔지도 잘 모르고 있죠. 그만큼 공개가 안 되어 있고 보고가 안 되어 있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홈플러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게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금융당국조차도 아무것도 모르고 손 놓고 있는 현실이 지금 우리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사후 관리 감독입니다. 자료 보시죠. 유럽연합과 우리나라 금융기관 보고 내용 비교입니다. 유럽에서는 사모펀드 임원의 보수는 물론이고 투자 전략, 투자 금액, 수익률, 자금 유동성까지 금융감독기관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말 그대로 우리나라만 깜깜이인 거예요. 위원장님, 만약에 이외 유럽처럼 우리가 제도가 개선되었다면 MBK 재정과 경영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위험 상황을 관리해서 지금처럼 홈플러스 사태가 크게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병주 MBK 회장도 그렇게 뻔뻔하게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반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직접 의뢰한 용역 보고서도 이런 정보 공시나 투명성 확보가 주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사전 사후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책을 마련하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연구 용역까지 하고 있고요. 그 내용 토대로 해서 글로벌 정합성에 부합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의원님 포함해서 국회랑 협의하도록 하고 말씀 주시는 걸 투명성 제고도 그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아, 그냥 없는 상태에서 마무리할게요. 예.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야기한 것도 단순하게 제도 보완만 뿐만 아니라 이 피해 사태에 대해서 금융당국도 책임이 없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제가 자료를 하나 만들어 왔었는데요. 이 MBK가 그대로 청산이 되면은 지금 10만 명 이상의
노동자와 입점업체,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천억의 피해로 인해서 국민의 삶이 무너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단순한 기업의 문제라고 그냥 방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관련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고 이 문제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태 행장님,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 원하청 노사 관계가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이제 기업은행도 9개 자회사 노조와 소통과 상생 제도를 이제 모색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정부는 여러 차례 공공기관의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도입을 권고했는데 기업은행은 아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의 영향도 있겠죠. 올해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평가에서 기업은행은 최하위 D등급 받으셨죠? 네. 네, 자료 한번 보시죠. 노사 공동협의회 도입 현황 자료를 보면은 정부 평가 92개 기관 중 절반가량이 44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고요. 금융이사나 7개 기관 중에서도 4개 기관이 이미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기업은행은 아직도 자회사들이 이제 독립법인이고 복리후생은 자회사에서 자체 결정할 사항이다.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 그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럼 다음 자료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업은행은 기업은행 출자기업체 관리 규정에는 당행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체를 적용 대상으로 해서 경영 실적 평가 그리고 성과급, 상여급 지급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맞지 않게 공동노사협의회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모자 회사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상생 협약을 할 수 있도록 빨리 구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민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그 성격이 좀 다른 그 자회사들이 9개가 지금 이렇게 다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 내부적으로 잘 정리해가면서 해야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그 말씀하신 노란봉투법 관련된 입법 가이드가 지금 마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장님,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출자기업 관리 규정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그 운영이 어떻게 되냐는 것이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자회사에서는 모든 임금이나 복지 후생, 노동 조건 관련해 가지고는 자체에서 해결을 못 한다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기업은행 본사에서 그것을 결정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 예, 지금 직원이 알면서 그렇게 예, 말씀하시면 안 돼요. 취지는 그 공감도 하고 내용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독립된 법인인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노조와 길게 얘기하지 예, 않겠습니다. 예. 그 이야기 지금 반복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규정도 이렇게 돼 있고 실제로도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은 바꿔야 되는 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 관련해서 당연히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름만 주세요.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기업은행은 9개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복리후생 제도도 제각각입니다. 은행 유지와 운영에 필수적인 청소, 시설 관리, 경비, 조리 노동자들이 소속된 IBK 서비스가 가장 열악해요.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자회사에 다 있는데 복지 포인트는 다른 자회사의 3분의 1도 못 미치고 미취학 아동인과 그다음에 통신비 지원은 아예 없습니다. 설립이 7년이 돼 가는데 사내 근로복지 기금도 없어요. 심지어 성과를 내는 회사가 아니라고 직원들한테는 성과급도 주지 않는데 임원 3명에게는 성과급을 6천만 원씩 줍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지난번 3년 전 국감에서도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빨리 바꾸셔야죠. 임기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국감만 피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하나하나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볼게요. IBK 시스템 전문 정규직이라고 별도의 직군을 운영하고 있죠. 예, 정규직이면 정규직, 전문 정규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문 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일반 정규직하고 같이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이 최대 1,700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거 꼼수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원칙으로 지향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바꿔야 될 때가 됐습니다.
문정규직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러냐면 다른 일을 했어요. 제가 굉장히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3년 전에 이거 개선했어야 되는데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 고민할 수도 있지만 다음 후임한테 넘기지 않고 마지막에 이렇게 개선할 부분 깔끔하게 개선하고 임기를 맞추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네. 고민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고민 뭐 부탁을 하셨는데요.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하고 제가 답변 드릴 말씀은 좀 있는데 지금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예. 먼저 전문 정규직 관련해서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관점에서 볼 때 전문 정규직과 그냥 정규직의 그 업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급을 분야를 좀 달리 나눈 거고요. 다만 이제 전문 정규직에서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루트는 계속 확대를 하면서 뚫어가지고 그쪽에서 자꾸 정규직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루트는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서비스의 처우 개선 관련해서는 3년 전에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시고 해서 저희가 이제 식대라든가 복지 포인트라든가 명절 상여금이라든가 이런 포함한 총 6개 항목에 대해서 추가 개선을 통해 가지고 2023년 대비해서 연간 한 115만 원 정도가 지금 상향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씀대로 추가적으로 또 고민할 부분이 있는지를 그쪽 경영진하고 같이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